여러분, 늦은 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혹은 있다 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로 40년간 근무했고, 퇴임 후에는 시니어 건강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한 실제 사례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박영수 할아버지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심장마비 첫 10초 골든타임을 지키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심장마비 생존율을 3배나 높이는 응급처치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실 3개월 전부터 이미 신호를 받고 계셨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며 넘겨버리셨죠. 그럼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입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둘째,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왼팔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결린 건가 싶으셨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그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냥 참으셨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이 막힌 듯한 숨참이 나타납니다. 특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을 할 때 갑자기 숨이 차고 힘들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심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고 누워 계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섯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진다면 이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3세.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7살 손주 준호가 놀러왔고 할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함께 쌓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만든 자동차를 보며 함께 웃고 계셨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블록을 집어 들려고 손을 뻗는데 왼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겼어요. 나이 들면 팔도 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곧 가슴 중앙에서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며느리 김지은 씨 41세가 물을 한 잔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지은 씨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박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영수 할아버지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입술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은 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십니다. 손주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지은 씨는 6개월 전 동네 보건소에서 우연히 들었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다고 하더군요. 심장마비는 첫 10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하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첫 10초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 생존 행동법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리면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지은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아버지를 움직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미 쓰러져 계셨지만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거나 흔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급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거나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려고 차에 태우려고 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작년에 은평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78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쓰러지셨고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는데 만약 증상이 시작된 순간 바로 멈추고 앉아 계셨다면 그 정도로 손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움직이면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산소가 더 필요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죠. 이미 위기 상황인 심장에게는 치명적입니다. 2단계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으세요. 지은 씨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냈다고 합니다. 왜 아스피린일까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대부분은 심장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생깁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그 혈전을 녹이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그냥 삼키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씹어서 먹으면 51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씹어서 복용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검사해 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리하게 입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은 씨는 아스피린을 준비만 해놓고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3단계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55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심장마비 같아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103동 501호입니다. 나중에 지은 씨에게 들었는데 평소에 연습해둔 적은 없지만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소는 가능한 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6세의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그 10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9를 불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810분이 걸립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 8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뇌는 산소 공급이 4분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이 50%를 넘어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119 상담원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지은 씨가 시아버지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을 때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지만 매우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은 씨는 6개월 전 보건소에서 마네킹으로 연습했던 그 동작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정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에 한 손을 올리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깍지 끼듯이 올렸습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눌렀습니다. 최소 5cm는 눌러야 하고 빠르게 1분에 10만 120회 속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1, 12.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 그 다음 인공호흡 이해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를 막은 다음 입을 완전히 밀착해서 1초간 불어넣었습니다. 가슴이 올라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 30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이해. 이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안 하면 사망률이 90%입니다. 하면 30%로 떨어집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4단계입니다. 4단계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생존율을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다행히 지은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간에 잠깐 손주 준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7살 아이였지만 울먹이며 현관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81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 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문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에 누우셨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즉시 들어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119 대원들은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마스터키를 요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부숴야 합니다. 그 시간만 해도 510분이 더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십니다. 제가 4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은 씨는 3분째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9 상담원이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구급차가 거의 도착했다고 말이죠. 그때 맞은편에 사는 60대 이웃 김순자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순자 씨는 작년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 있었다고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교대해 주겠다고 하자 지은 씨는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두 여성이 교대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호흡의 신호였습니다. 119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살아나고 계시니 계속하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응급장비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박 할아버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연결했습니다. 심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즉시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박 할아버지의 몸이 순간 들썩였습니다. 심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은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심폐소생술 안 하셨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이죠. 지은 씨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첫 10초 골든타임을 지킨 결과입니다. 지은 씨가 한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이너스 즉시 안정 움직이지 않게 함. 2단계 마이너스 아스피린 의식 없어서 생략. 3단계 마이너스 119 신고 정확한 주소. 4단계 마이너스 현관문 열어둠.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 모든 게 5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완전히 눕히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주고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79세의 경우를 제가 직접 진료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단계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77세의 경우를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이명자 할머니 75세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7단계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80세의 경우를 제가 나중에 외래에서 만났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검사해 보니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패닉 상태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영수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혈압은 9060,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함께 탄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쥔 채 기도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심장 관련 약을 복용했는지,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었는지 말이죠. 지은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아버지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던 게 바로 경고 신호였다는 걸 말이죠.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고 신호였을 거라고, 그래도 지은 씨가 정말 잘 대처했다고, 처음 10초를 놓쳤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이죠.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모니터의 신호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까지 남은 시간 5분.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0분 증상 시작. 1분 지은 씨가 인지. 2분 119 신고. 3분 심폐소생술 시작. 8분 구급차 도착. 10분 병원 출발. 17분 응급실 도착. 단 1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겁니다. 이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봐온 심장마비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10%도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3040분이 걸리거든요.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정확한 주소 전달, 열려있던 현관문, 심폐소생술로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 유지, 이웃의 도움,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반대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 증상을 무시한 경우. 서울 강남에 사시던 정태영 할아버지 75세.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30분을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발병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40%를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시고 일상생활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2- 직접 운전해서 가려는 경우. 대구에 사시던 김명수 할아버지 78세.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택시 부르는 것도 아깝고 119 부르면 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려다가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케이스 3-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 인천에 사시던 박순희 할머니 71세.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119보다 먼저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이 인천까지 달려오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증상은 악화되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반면 박영수 할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며느리가 즉시 알아챔, 즉시 119 신고, 현관문 열어둠, 심폐소생술 시행, 17분 만에 병원 도착.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른 겁니다. 응급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73세 남성, 심장마비 추정, 심폐소생술 8분간 시행됨. 현재 심박 불규칙이라는 구급대원의 빠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심전도 확인, 혈액 검사 즉시, 심장내과 콜이라는 담당 의사의 빠른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충격을 가했습니다. 불규칙했던 심박동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심혈관 조영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베드도 확보했습니다. 의사가 유리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위급한 고비는 넘기셨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금부터 심장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검사하고 필요하면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환자를 살렸다고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으면 설령 살아도 심각한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이 남았을 거라고 말이죠. 지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처럼 증상을 무시하거나 직접 운전해서 오거나 가족을 먼저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살아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지키면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거의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3일 후 중환자실에서 박영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천장에 하얀 조명이 보였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은, 아들 민준, 그리고 손주 준호였습니다. 의사가 다가가 정신을 차리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병원이라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내일이면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환자를 살렸다고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들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배워둔 게 자신을 살렸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장 혈관 3곳에 70% 이상 협착이 있었고 그중 한 곳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느끼신 가슴 답답함, 그게 바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셨다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다고, 나이 타진 줄만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가슴 통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니라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이죠. 퇴원 전날 지은 씨는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심폐소생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들 민준도, 맞은편 이웃 순자 씨도 모두 함께 배웠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정중앙을 누르는 방법,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연습했습니다. 손주 준호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냐고요? 지은 씨가 아들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준호도 조금 더 크면 배울 수 있다고 말이죠. 박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2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박영수 할아버지는 운이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준비문은 쉽게 열 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7세의 사례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봉투가 없었다면 구급대원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를 가져오거나 문을 부숴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만 해도 최소 10분은 더 걸렸을 겁니다. 2번째 준비,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82세의 경우를 제가 나중에 외래에서 만나 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 기능이 작동했고 아들이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준비,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 이것들을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의료 정보 기능에 입력해 두시면 잠금 상태에서도 응급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데 혈액형을 모르거나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몰라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4번째 준비, 이것이 제가 40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6세의 사례를 제가 직접 진료했습니다.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 1통, 심장마비 의심 시 행동카드, 아스피린 씹기, 119에 전화하기, 문 열어두기, 보호자 연락처, 이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사해 보니 이 조치가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아스피린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비상용으로 항상 가까운 곳에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웅 할아버지 78세의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두셨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5가지. 가슴 중앙의 압박감 마이너스 마치 큰 돌이 누르는 듯한 느낌.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과 숨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느낌.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7단계 생존 행동법. 모든 행동 즉시 멈추기 마이너스 움직이면 심장에 더 부담이 갑니다. 아스피린 씹기 마이너스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줄입니다. 119의 정확한 주소 알리기 마이너스 동, 호수까지 또박또박 말하세요. 현관문 열어두기 마이너스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입니다. 비스듬히 누워 다리 올리기 마이너스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짧은 문자로 가족에게 연락하기 마이너스 통화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마이너스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마이너스 도어락 비밀번호를 붙여두세요.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마이너스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세요. 의료 정보 표시하기 마이너스 혈액형,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 마이너스 빨간 봉투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심장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법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가세요. 동네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무료로 교육해 줍니다.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면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규칙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래에서 뵀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주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잘 드시고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2번째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준비하면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심폐소생술 배우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붙여두세요.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가족들과 약속하세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